하루 종일 치매 시아버지 치우고 눈치 보고 내가 이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진짜 모르겠네요. 내가 미안하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랬어. 그래서 네가 시아버지한테 손가락질하고 소리치고 모욕을 줘도 된다는 거니? 전 그냥 힘들다고 말한 건데 어머니는 맨날 저만 탓하시잖아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사람이면 그 따위로 못해. 당장 짐 싸서 나가. 더는 이 집에 있을 자격 없다. 안녕하세요. 인생 사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가족들 없을 때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학대한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앞선 상황에 이어질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적한 시골 마을 끝자락, 오래된 붉은 벽돌집 한 채에 박진호 씨는 아내 김정숙 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올해로 75이 된 그는 젊은 시절부터 농사일로 평생을 살아온 전형적인 시골 어르신이었다.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손수 만든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몇 해 전 허리 수술을 받은 이후로는 땅을 일구는 일이 점점 버거워졌고 마을 후배에게 논밭을 넘긴 뒤부터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며 텃밭을 가꾸거나 라디오를 듣는 게 일상이었다.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아내 김정숙 씨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점점 더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요즘 따라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아침밥을 안 먹었다고 말하거나 자주 쓰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수도 줄고 표정도 흐릿해지자 아내는 마음속으로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에게 무언가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병원에 데려간 날 의사는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고 그 순간 김정숙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서서히 자신을 잊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박진호 씨는 그 진단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집에 들어와서도 말이 거의 없었다. 밥상 앞에 앉아 수저를 들고 있던 그는 밥을 한 숟갈 뜨다 말고 멍하니 정면을 바라보다가 아내가 여보, 왜 그래요? 하고 묻자 그제서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일 아냐. 라고 대답했다. 그의 말은 짧았고 눈빛은 어딘가 텅 빈 듯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의 상태를 부정하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을지도 모를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스스로도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듯했다. 그날 이후 박진호 씨는 더욱 조용해졌다.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할 때도 말없이 밥만 뜨고 마당에 나가 있으면 가끔 멍하니 한 곳을 오래 바라보곤 했다. 손주가 와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고 이름을 불러도 몇 초간 멈칫하다가 알아듣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의 하루는 시간이 흘러도 제자리 걸음 같았고 표정에는 웃음보다 그늘이 더 자주 드리워졌다. 아내 김정숙 씨는 그런 남편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곤 했다.
평생을 책임감 있게 가정을 이끌어온 남편이 지금은 혼자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헷갈려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고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박진호 씨가 더 이상 집안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깨닫고 있다는 점이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도 눈치를 보고 자신이 불편함을 줄까 조심조심 움직이는 모습은 그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듯했다. 특히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나 무심한 시선에 움찔하는 그의 모습은 가족 안에서도 고립된 기분을 들게 했다. 그는 어느새 말수가 줄고 조심스럽게만 행동하는 조용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지내는 박진호 씨의 집은 겉보기엔 다정한 3대가 함께 사는 단란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집 안 깊은 곳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특히 아들인 민수 씨가 출근을 하고 나면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평소에는 살갑게 대하는 척하던 며느리 이지은 씨가 남편만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가운 얼굴로 돌변하곤 했다. 그녀는 집안일을 하다가도 박진호 씨가 뭘 잘못했거나 실수한 흔적이 보이면 대번에 목소리를 높였다. 예를 들어 물을 틀어놓고 깜빡 잊은 채 거실로 나간 박진호 씨를 향해 아버님, 대체 왜 이렇게 정신이 없으세요? 이런 것도 못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라며 날선 말투로 핀잔을 주었다. 목소리는 높았고 말끝은 매번 쏘아붙이듯 날카로웠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점점 잦아졌고 박진호 씨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녀의 말만 듣고 있어야 했다. 처음엔 그녀도 참고 있었던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박진호 씨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거나 옷을 거꾸로 입고 나왔다는 사소한 이유로도 얼굴을 찌푸리며 하루에도 몇 번을 같은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라며 짜증을 냈고 그런 날이면 거실은 조용한 정적 대신 이지은 씨의 날카로운 말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대꾸라도 하면 말꼬리를 잡아 더 크게 몰아세우기도 했다. 박진호 씨는 그런 상황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 지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말이 없는 그는 변명조차 제대로 못했고 얼굴엔 수치심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만이 맴돌았다. 이지은 씨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는 늘 아버님,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라며 살갑게 물어보는 사람이었기에 김정숙 씨조차 처음엔 며느리의 본심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민수 씨가 아침 일찍 출근하고 나면 그녀는 거침없이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다. 설거지를 하며 일부러 큰 소리로 이래서 치매 노인을 집에서 모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라고 중얼거리는가 하면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아버님은 이런 것도 못하시고 집안일을 전부 저 혼자 하게 생겼네. 라며 불만을 늘어놓았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박진호 씨의 자존심을 송곳처럼 찔렀고 그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움츠러들었다. 특히나 민수 씨가 없는 시간엔 박진호 씨의 존재가 가족이 아니라 짐처럼 취급받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다가도 볼륨이 크다며 리모컨을 빼앗기 일쑤였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이따 청소할 거니까 방에 들어가 계세요. 라며 말없이 내몰릴 때도 있었다. 박진호 씨는 그런 말에 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고 그 뒷모습엔 무거운 쓸쓸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집은 분명 자기 소유였지만 그 안에서 그는 가장이 아니라 외부인의 눈치를 보는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지은 씨는 그저 육체적 폭력은 없었을 뿐 날마다 쌓여가는 말과 표정, 무시와 냉대 속에서 박진호 씨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숨죽인 채 존재를 감추는 시간이었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치매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며느리의 무관심과 거부감이었다. 아내가 병원에 나가 있는 평일 낮 시간, 아들은 회사에 있고 손주는 학교에 있는 집 안에서 그는 마치 자신이 없는 듯 조용히 숨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었다. 박진호 씨의 말투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단어 하나를 떠올리는데도 한참이 걸리고 문장의 맥락이 종종 끊기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에 며느리 이지은 씨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대화가 단절된 데 그치지 않았다. 이지은 씨는 박진호 씨의 어눌한 말투와 느린 행동을 마치 의도적인 것처럼 여기며 점점 짜증 섞인 태도를 드러냈다. 시아버지가 말을 더듬거나 한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그녀는 숨을 내쉬며 아버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데요? 말을 좀 똑바로 하세요. 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이지은의 말은 날마다 감정을 잃은 채 기계적으로 날아와 박진호 씨의 가슴에 박혔다. 가장 자주 반복된 상황은 식사 때였다.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은 오히려 박진호 씨에게는 가장 긴장되고 불편한 순간이 되었다. 손이 느려 반찬을 제대로 집지 못하거나 국그릇을 들다가 미세하게 떨리는 손 때문에 조금 흘리기라도 하면 이지은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렸다. 아버님, 또 흘리셨어요. 이런 식이면 앞으로 식사는 따로 드셔야겠어요. 그녀의 말에 박진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저를 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눈앞의 반찬보다도 눈치를 먼저 살펴야 하는 듯한 그의 모습은 단란해야 할 식사 자리를 외로운 공간으로 바꿔놓았다. 간혹 김치가 맵다고 말하거나 밥맛이 없다고 하면 그녀는 아버님 입맛이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다들 잘 먹는데요? 라고 되받아치며 공감을 건네는 법이 없었다. 그런 날이면 박진호 씨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밥그릇만 내려다본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입속으로는 밥이 들어갔지만 마음속엔 더 깊은 공허함이 쌓여갔다. 이지은 씨는 그에게 식사를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그조차도 불평과 부담의 대상으로 느끼는 듯했다. 어느 날은 아침을 차려주지 않은 적도 있었다. 어제도 반쯤 남기셨잖아요. 괜히 차려놨다가 버리게 되면 음식만 아깝죠. 라는 말과 함께 이지은 씨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박진호 씨는 빈 밥상을 바라보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배고픔보다 더 서러운 건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그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조차 몰랐지만 아침마다 위축된 채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말이 느려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동이 둔해졌다는 것만으로 이지은 씨는 박진호 씨에게 귀찮은 존재라는 낙인을 찍은 듯했다. 대답이 느리면 무시했고 동작이 서툴면 한숨을 쉬었다. 한 번은 거실 한쪽에 놓인 잡지를 보려다 무릎이 아파 오래 걸린 박진호 씨에게 그냥 가만히 계시지 왜 쓸데없이 움직이세요. 라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그 말에 박진호 씨는
미안하네. 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다시 조용히 제자리에 앉았고 창밖만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보다 살아있는 지금조차도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다는 현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그의 행동은 더욱 위축되었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누구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는 공간 속에서 그는 말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말을 할 이유를 잃어가고 있었다. 말이 어눌하다는 건 단지 치매의 증상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존재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처럼 들렸다. 그날은 유난히 이른 봄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다. 평소 같으면 병원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했던 김정숙 씨는 환자 예약이 줄어들어 뜻밖의 조기 퇴근을 하게 되었다. 평일 오후에 이렇게 여유롭게 집으로 돌아오는 건 오랜만이었다. 평소엔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마음 놓고 일했지만 요즘 들어 남편의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박진호 씨는 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김정숙 씨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채 그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반찬 냄새보다 먼저 낯선 긴장감이 그녀의 귀를 때렸다. 거실 쪽에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고 평소 듣던 며느리의 단정하고 조심스러운 말투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다. 몇 번을 말했잖아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왜 자꾸 기웃거리시냐고요? 라는 고압적인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리고 있었다. 김정숙 씨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 말투는 분명 이지은 씨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며느리에게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 그리고 감정의 조절을 잃은 날선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했다. 발걸음을 죽이고 다가가며 문틈 사이로 거실을 바라보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장면은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박진호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앞에는 이지은 씨가 양손을 허리에 얹고 서서 얼굴을 찡그린 채 거칠게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걸 또 흘리셨어요? 대체 하루에 몇 번이나 청소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방에만 계시라니까요. 그녀는 마치 아이에게 꾸짖듯, 아니 그보다 더 모질게 시아버지를 대하고 있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순간 김정숙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도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의 모든 의심과 불안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기분이 밀려왔고 머릿속은 멍해졌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혹시 상황이 오해일까 스스로 되묻고 싶었지만 이지은 씨의 차가운 말투와 박진호 씨의 굳어진 얼굴은 더 이상의 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선 채 숨을 삼키며 조용히 거실로 다가갔다. 며느리는 아직 그녀가 집에 들어온 것도 모른 채 거친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박진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손은 자신의 무릎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마치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은 듯 혹은 이미 너무 익숙한 상황인 듯 체념한 얼굴이었다. 그 모습은 정숙 씨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
며느리의 한마디가 정숙 씨의 인내심을 무너뜨렸다. 아버님은 진짜 왜 이렇게 눈치도 없고 손도 느려요? 왜 이렇게 점점 답답하게 구세요? 이 말을 들은 순간 김정숙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지금 며느리에게 그런 식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이지은 씨가 뒤늦게 그녀를 발견하고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정숙 씨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아버린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거실 앞까지 조용히 다가간 김정숙 씨는 손끝을 조심스럽게 문고리에 올렸다. 분명히 들리는 며느리의 언성은 더 높아졌고 그 안엔 단순한 짜증이 아닌 노골적인 적대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한 번 더 망설였다. 혹시라도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잠깐 화가 난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이미 들려온 말들만으로도 그간 품어왔던 불안이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숙 씨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문을 열었다. 방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생생하게 새겨졌다. 이지은 씨는 한 손에 행주를 쥔 채 시아버지를 향해 선 자세였고 다른 한 손은 박진호 씨의 얼굴을 향해 날카롭게 뻗어 있었다. 손가락질. 그 모욕적인 제스처가 박진호 씨의 바로 앞, 불과 몇 뼘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서 위협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에 일그러져 있었고 입에서는 거친 고함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대체 왜 이러세요? 아버님! 도대체 몇 번을 말해요? 그 물건 거기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가 막혔어요? 아니면 아예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 말투는 무시와 비난이 섞인 감정 없이 쏟아붓는 단두대 같았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이게 만들 정도로 압박했고 손가락질 하나에 그의 어깨는 서서히 움츠러들었다.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 얹혀 사는 이방인처럼 보였다. 박진호 씨는 멍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숙였고 손등 위로 천천히 식은 땀이 맺히고 있었다. 그는 더는 반박하지 않았다. 아니, 그럴 힘조차 없는 듯했다. 김정숙 씨는 그 순간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지은의 손끝이 남편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그토록 자존심 강하고 가족을 지키려 애쓰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작게 만들 수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눈동자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이지은 씨가 뒤늦게 방문이 열린 소리를 눈치채고 고개를 돌렸고 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과 마주쳤다. 그 순간 이지은 씨의 얼굴에서 피가 가신 듯 하얘졌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굳었으며 손가락질하던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그녀는 당황한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정숙 씨의 눈빛은 차가웠고 단호했으며 그 어떤 변명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 공간엔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도 박진호 씨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마치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니다는 듯 체념에 젖은 모습이었다. 김정숙 씨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소리를 지르는 며느리보다 아무 말 없이 막고 있는 남편의 침묵이 그동안의 모든 날들을 설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장면을 목격한 김정숙 씨는 마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가만히 있던 두 손이 천천히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다. 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살아온 며느리가 자신의 남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모욕적인 말을 퍼붓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순간 그동안 마음속 깊이 감춰뒀던 의심과 불안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정숙 씨는 말없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대신 그녀는 차갑고도 무거운 침묵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었다. 이지은 씨는 그녀가 무언가 말하길 바라는 듯 당황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지만 김정숙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그 정적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이지은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 속엔 깊은 실망과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라는 말이 속으로 되뇌어졌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분노가 너무 크면 오히려 말조차 할 수 없는 법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박진호 씨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자신이 잘못한 사람인 양 꼼짝 않고 있었다. 굳은 어깨, 떨리는 손끝, 그리고 꺼내지 못한 말들이 침묵 속에 고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정숙 씨는 그때 깨달았다. 이건 오늘 하루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걸. 오늘은 단지 자신이 그 실체를 직접 보게 된 날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김정숙 씨는 묵묵히 가방에서 핸드백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 넣어둔 자신의 스마트폰을 천천히 꺼냈고 손에 쥐고 있던 그 기계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잠금 화면을 조용히 넘긴 뒤 거실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이지은 씨는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지 못한 채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다. 하지만 김정숙 씨는 망설이지 않았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행동은 매우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단호했다. 남편의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며느리의 위선적인 가면 뒤에서 반복됐을 그 수많은 날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지 증거를 남기기 위한 행동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었다. 더 이상 남편을 지켜만 보지 않겠다고, 더 이상 가정 안에서의 가해를 묵인하지 않겠다고. 정숙 씨는 이 일을 아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민수는 아내의 본 모습을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자칫하면 부부 사이에 큰 균열이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때다. 그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리며 조용히 뒤돌아섰다. 이지은 씨는 한 걸음 다가가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김정숙 씨는 손짓 하나 없이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그 문 너머로 더는 말도 소리도 핑계도 필요 없었다. 김정숙 씨는 이제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정숙 씨는 거실에서 들은 말과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심장이 쿵쿵 소리를 내며 뛰었다. 그동안 수없이 의심하고도 믿고 싶어 외면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명확해지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거실에서 멍하니 서 있던 이지은과 마주한 순간 김정숙 씨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너 거기 앉아. 당장. 이지은은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 오해세요. 라고 말했지만 김정숙 씨는 말을 뚝 잘랐다. 입 닥쳐.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똑똑히 들었고 봤어. 이지은은 주춤주춤 식탁 의자에 앉았고 김정숙 씨는 그녀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남의 부모한테도 그따위로 행동하진 않았을 거다. 치매라고, 늙었다고, 집안일도 못한다고 사람을 그렇게 짓밟아? 이게 사람이야? 이지은은 작게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김정숙 씨는 거침없이 계속 쏟아냈다. 그동안 내가 며느리라고 얼마나 참고 넘어갔는 줄 알아? 내가 내 눈치 볼 사람으로 보이냐? 시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대하면서 밖에선 착한 척, 살가운 척? 역겹다, 정말. 이지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가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김정숙 씨는 마지막 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내뱉었다. 오늘부로 끝이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민수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이 집에서 더는 내 꼴 안 본다.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지은은 울먹이듯 어머니, 잠깐만요. 라며 말을 붙이려 했지만 김정숙 씨는 한마디로 잘랐다. 입도 열지 마. 네 변명 따위는 들을 생각도 없어. 그날 저녁 집을 나서는 이지은의 발걸음은 무겁고 조용했다. 김정숙 씨는 거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박진호 씨 옆에 다가가 앉아 그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감싸쥐었다.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야 알아서 미안해요. 이제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요. 오랫동안 굳어있던 박진호 씨의 눈가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다. 존중은 나이나 상황이 아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늙고 약하다고 해서 존중하지 못한다면 자신도 언젠가 그렇게 버려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어 함께 해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로 올라오는 사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